지금 하는 데는 어디냐면 당과 노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 따로 노조 따로 있고 당은 정치 투쟁 중심으로 노조는 경제 투쟁 중심으로 하지만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당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죠. 경제 투쟁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당의 지도를 받지 않겠지만 주로 지도라는 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정치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박헌희 의원님 보이면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는 노동조합의 당으로의 종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닌은 1921년 노동조합 현재 상태와 솔직히 부활인의 잘못에서 당과 대중은 쌍방 통행하는 관계이며 노동조합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국이다면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레닌에 따르면 당은 노조를 통제하고 노조는 선진계급을 통제하고 선진계급은 다시 근로대중과 농민대중을 통제한다. 또한 레닌에 따르면 대중이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저발전 수준의 국가에서 집권한 플롤레타리아트의 전위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해내고 대중을 묶어낼 수 있는 대중조직이 필요하다. 레닌의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 혁명이 달성된 이후 노동조합이 공산당의 노동자 대중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람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체 소비에트가 할 수 있겠죠. 소비에트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당이 직접적으로 노조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원들, 그죠? 당원들의 상당수가 이 투쟁체 소비에트에 있고 이 소비에트의 구성원이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활동을 한다면은 노동조합의 그 중간 간부들은 이런 소비에트에 들어있을 거고 아마 노동조합의 최고 간부들은 아마 당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에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부 다 당원이 될 수는 없죠. 조합원들한테 당을 전부 다 가입하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민주일반연맹, 지금 민주일반연맹인데요. 그 당시 민주연합노조인데 조합원 중 50%가 당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제일 높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분들이 뭐냐면 주로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 그래서 이게 지방의원입니다. 지방의원, 기초의원 한 명만 있더라도 이게 구청이죠. 구청과 이 단협이 되게 그죠? 단협이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구청장 불러놓고 기초의원이 임금 인상이나 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구청장이 거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임금 인상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은 자기 처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필요했어요. 당이.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50%. 이것도 최대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의 대다수가 당에 입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은 어쨌든 이 노동조합의 대다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투쟁체라든가 소비에트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당원으로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컨베이어 벨트에 비교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하는 거죠. 연결을 해줍니다. 견인데 그래서 당이 노동조합 일반 조합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관계에 일단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나중에 나오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 소련이죠. 소련에서나 동구권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노동조합 간부가 관료예요, 관료. 무슨 관료가 되냐면 노동정책을 결정을 해요. 좋은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이 노동조합의 간부가 조합원보다는 이 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인데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는 긍정적이 되지만 소련 사회주의 혁명된 이후에 이 노동조합 간부가 지나치게 당에 종속되면 오히려 조합원 일반의 이익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조합이 이 당과의 관계에서 되게 복잡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 레닌에 의하면 당은 부르주아 혁명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제도 밖에서 대중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조직이자 대중을 정치화하는 형식이다. 형식을 채우는 대중의 자생성, 조직의 민주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당은 대중의 무의식적 혁명성을 담는 그릇이며 대중의 자발성은 당의 형식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레닌이 말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내용으로 동일시하고 중앙 집권적인 엘리트 정당의 주성으로 우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닌의 주장이에요. 레닌의 주장은 첫 번째는 노조나 경제 투쟁으로부터 노동해방이죠. 노동해방 사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외부로부터 노조 외부의 사회주의자죠. 노조 외부의 사회주의자, 노조 외부의 사회주의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 투쟁 한다고 해서 노조가 자연스럽게 정치 투쟁하지 않고 지금 한국이 그렇죠. 정규직 노조나 대기업 노조 경제 투쟁 잘하지만 정치 투쟁은 안 하고 있죠.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노조가 있으면 당이 노조를 방식에 의해서 지도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노조에게 총파업을 당이 지시할 때, 그죠? 노조원의 입장에선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총파업을 지시할 때 노조원이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총연명이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있는 총연명의 경우에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하고 결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이 노조원들이 노조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혁명 때 그런데 만약 혁명이 되고 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이 관료화되면 당의 명령이니까 노조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조의 자율성이죠.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엘리트 정당의 지도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과 노조가 그러니까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이거 또한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 동맹과 국제노동자협회, 우리 사회민주당에 이르는 정당 활동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민주주의적 대외기구의 구성을 강조하였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충칙이 선언하고 있는 노동계급 자신에 의한 해방이라는 원리는 스탈린주의 정당 개념과 같은 엘리트 정당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막스의 말을 따르면 당과 노조가 협력해야 되죠. 그리고 당이 이 노조를 지도하는데 노조의 자율성 그리고 노조의 경제 투쟁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당의 입장에서 당은 주로 뭐겠어요? 정치 투쟁의 관점이 있겠죠. 정치 투쟁. 이번에 총선하는데 니네 노동조합이 초파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겠죠. 당의 정치 투쟁의 관점만을 강조해서 노조에게 강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노동조합회 총칙에 있는 노동계급 자신의 해방, 노동계급 자신의 해방 이 원리는 뭐라고 하냐면 노동계급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계급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자와 결합하는 건데 이거는 사회주의자가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지만 정치적으로 지도하지만은 그 내용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도 맞고 당신들 노조의 경제투쟁에도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 설득을 하는 게 마르크스가 말한 당과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죠. 특히 노조는 노조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노조에서 결정되는 것은 대부분 대의원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대의원대. 당이 어떤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어때요?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당의 결정은 노조 대의원대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되죠.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노동계급이 자기 스스로 자율성에서 하는 것이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 노조 대의원대회가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마르크스는 1869년 11월 17일 독일 금속노동조합의 회계 담당인 하만과의 대담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한 무더기로 묶으려는 견해에 반대하면서 노동조합은 사회주의를 위한 학교로서 특정 정치단체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라살주의자들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동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에 대한 종속을 주장하여 노동조합의 당결권을 무시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라살주의자들을 종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판하였다. 당시 라살주의 영향에 있었던 슈바이처는 노동조합은 정치단체의 이데올로기에 제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1868년 10월 슈바이처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태도를 계급적 운동에 대립하는 종파적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단 우리가 마르크스와 라살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마르크스는 뭐냐면 경제투쟁, 정치투쟁 모두 중요하다. 특히 경제투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므로 이 경제투쟁에서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얘기예요. 라살은 어떤 입장이냐면 경제투쟁은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냐면 임금을 인상해서 경제투쟁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고용되고 노동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으니까 다시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경제투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임금을 인상하면 비용이 생산비가 올라가죠. 생산비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하니 실질임금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제투쟁이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투쟁이 불필요하니까 남아있는 거는 정치투쟁만 남아있죠. 노조는 정치투쟁만을 해야 돼. 어떤 정치투쟁이냐? 이 사람은 선거권. 노동조합이 선거권을 가지면 선거로서 이 노동자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거권 확대요죠. 정치투쟁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노조는 정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겠죠. 정치투쟁을 하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라살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노조를 정당에 완전히 부속품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거고, 이 슈와이츠라는 사람은 라살의 제자예요. 라살과 똑같은 입장을 했겠죠. 노동조합은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돼야 된다. 라살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볼까? 물론 마르크스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독일의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등 배타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라살주의가 독일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를 견제하고자 했다. 나아가 영국의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것 대신에 자유당에 경부되어 있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 일반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단지 정치투쟁의 우위와 정당의 우위가 노동조합의 정당으로서의 종속으로 변질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양극단이 있어요. 라살은 경제투쟁에 부정했다고 했죠.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영국의 노조예요. 영국의 노조는 반대로 정치투쟁을 부정해요. 그래서 어때? 정당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라살에 대해서는 라살이 정당에 종속돼야 된다니까 그걸 비판한 거고, 영국 노조에 대해서는 정당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양극단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정치투쟁에 있어서 당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노조를 비판한 거고, 그렇지만 당의 지도가 노동조합을 종속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건 라살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과 노조는 긴장관계가 있죠. 상호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에서 당을 전체 노동계급과 일치시키고 당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들의 정치적 결정을 대리하고 그 결정에 따라 대중조직들의 활동까지 지시하는 대리주의가 점차 심화되었다. 레닌의 전위정당 개념에는 애초에 대리주의가 싹틀 여지가 있었다. 1917년 혁명 이후 중앙위원회 권한의 극대화, 소자본가인 농민의 지도부 장악, 당의 관료와 총비서의 개인적인 독재, 당의 고립 등의 이유 때문에 혁명적 엘리트가 노동계급을 대신한다. 레닌 시기에 당과 노조를 발달했죠. 레닌 시기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노조가 총연명이 아니랄죠. 노조가 총연명이 아니라 지역별, 그죠? 지역별이나 혹은 직종별이죠. 그래서 수백, 많으면 수천 정도 되겠지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이 노조를 사실은 경제추쟁까지 지도를 했죠. 조합원 몇 명 안 되니까 거기 당의 활동가 보내면 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이 되고 나서 소련에서 그 문제점이 더 심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심화됐냐면 당은 집권당이죠. 권력이 대단하죠. 당은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과연 당의 명령에 거부하기 힘들죠. 당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노조의 입장을 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자기 요구에 따라서 노조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겠죠. 당은 당의 입장에서 소련은 그죠? 소련은 반혁명 서구 국가죠. 서구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죠? 백군하고 전쟁이잖아요.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백군과의 전쟁. 전쟁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무기, 그죠? 무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 공장을 풀 가동 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죠.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은 어떻게 해서 노동조합에게 그래서 야간 작업까지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간 작업까지. 왜냐하면 현재 무기가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무기 공장도 24시간 돌아간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필요하니까 야간 작업까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충분하게 상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하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잘 팔리니까 오늘부터 야간 노동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이 노조에 가서 그죠? 노조에 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설득하는 작업. 그죠? 매우 귀찮죠, 솔직히. 근데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집권당이 되다 보니까 시간도 없는데 설득할 필요 없죠. 그냥 노조의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 가서 내일부터 야간 작업해서 무기를 빨리 만들어! 이렇게 말하면 노조의 간부가 노조에 와서 우리 당과 우리 국가가 필요하니까 동지들 오늘부터 야간 작업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더라도 조합원들한테 그럼 우리 조국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전쟁이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이라 이런 식의 시간이 걸려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죠? 노조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어떤 거겠어요? 이제 생산에 관한 거죠. 구체적인 생산에 관한 그죠? 관한 결정까지도 어때? 당이 해버린다.
이제 문자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 계급을 누가 대리해요? 당이 대리하죠. 그리고 당을 중앙위원회가 대리하고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당이 노조의 결정을 대리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대리주의예요. 주로 이제 트로츠키주의에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개념인데 마다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양품 이거 저거 크게 해줄까? 크게 해줘서 한번 읽어볼래? 해볼까? 크게? 그러니까 더 크게. 잠깐만. 선이 그 시절에서 안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 자, 그 다음,